을들의 당나귀 귀 14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8월에서 9월까지 을당기는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제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을 수상하신 김미숙 동지를 모셨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바로 수상하셨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팟캐스트에 출연하셔가지고 피곤하시겠어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숙상을 수상한 김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시청 태평홀에서 저희가 제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시상식을 하고 오늘 이제 팟캐스트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들으려고 모셨는데요. 어떻게 좀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어떠셨어요? 어제 거기 시상식 참여해 보시고 나니까 남다른 소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제의 주인공이셨잖아요. 네, 제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고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솔직히 굉장히 좀 힘들고 그런 생활을 보냈는데 제 얘기지만은 어떨 때는 다시 제가 겪은 일을 반복하라 그러면은 억만금을 줘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억만금을 줘도 다시는 그 5년의 인생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을 견디고 어제 드디어 김경숙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그 힘든 시간들에 좀 위로가 되셨나요? 네, 어저께 70년대 노동운동을 하셨던 선배님들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또 축하해주러 많은 여성단체에서도 오시고 또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저께 수상 주인공이 되어서 무대에 서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돼가지고 많이 떨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를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주고 저에게 힘들었던 부분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니까 긴장감이 조금 풀리고 그랬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딱 이제 오셨을 때 김미숙 동지님께서 이제 오시니까 최순영 YH 초대 지부장이시고 마지막까지 투쟁을 함께 하셨던 최순영 선배님이 와락 껴안아 주셨을 때 되게 저도 가슴이 뭉클했던 어제 그 순간이 또 생각이 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한 분 더 저희가 모셨습니다. 직지농업에서 힘든 투쟁을 했을 당시에 그 투쟁을 지원하셨던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오셨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농협노조 남주연 여성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미숙 동지의 투쟁을 지원했던 그 인연으로 해서 오늘 팟캐스트까지 출연을 하셨는데요. 어제 수상식에 같이 계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어저께 YH 선배님들이 오셨어가지고 사실 교육대 영상으로 보거나 다른 교육 강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다가 직접 만나 뵀더니 너무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진짜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 생생하게 전해주시면서 또 후배 노동자들한테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그 자리가 진짜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네. 어제 최순영 선배님이나 또 권순갑 선배님, YH의 지부장, 부지부장을 역임하셨던 선배님들 참 많은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그 감동적이었던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어제 뭐 선배님들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사실 되게 많이 와닿았었는데 영상에서 선배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시작한 그 YH가 짧은 시간 동안에 4,000명으로 직원이 늘 정도로 사실 노동자들이 그만큼 열심히 읽어놓은 회사였는데 이제 그 얘기 말씀하실 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진짜 노동자들이 그렇게 읽어놓은 그 회사를 갖다가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여기 한국여성노동자회에 오기 전에는 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박태연 회장님이라고 계셨었는데 그분이 YH 노동조합 사무국장이셨어요. 근데 저도요, 대학교 때 YH 노동조합 투쟁사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학사 논문을 노동조합 역사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막 밑줄 그으면서 이렇게 읽었던, 그럼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교섭 같은 거 할 때 박태연 점점 하고 막 이제 한 발 나오고 이래요. 그런데 부천 여성 노동자에 갔더니 바로 그 제가 책에서 봤던 선배님이 회장님이셔가지고 순간 가슴이 이렇게 좀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어제 10명에서 시작했다고 10명에서 시작한 가발 공장 YH가 4,000명으로 늘어났다고. 근데 이제 그 늘어난 과정에 대해서 박태현 선배한테 얘기 들었을 때 그때는 그 70년대에 차가 돌아다닌대요. 동네를 시골에. 그러면 이제 여중생들 있죠. 막 학교 졸업해갖고 김경숙 열사도 편지글에 보면 정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동생들은 내가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상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들 막 누나들이 희생을 해서 밑에 동생들을 공부를 가르쳤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졸업 때 되면은 트럭이 다닌대요. 그러면은 마치 밭대기 하듯이 이 마을에 중학생 졸업한 여학생들 몇십 명을 한꺼번에 어느 회사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YH도 기숙사가 굉장히 컸었는데 다들 시골에서 상경했기 때문에 어디 묵을 데가 없어서 바로 그 기숙사에다가 그렇게 막 이제 학교 졸업한 애들, 그러니까 전혀 사회 경험도 없고 굉장히 가족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뭔가 이 가족을 위해서 좀 보탬이 되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그런 식으로 모집을 해서 회사를 키운 그런 얘기를 실제 이제 들었을 때 정말 그렇게 힘들게 그 어린 나이에 공장에 와서 일하면서 회사를 일구어냈겠구나. 그런 기억이 저도 떠오르네요. 네. 그리고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그 여성분들 대부분 나이가 21살, 22살.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느낄 때는 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울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있다라는 그렇죠. 게 사실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책이나 그냥 강의를 통해서 또 듣는 거하고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들으니까 느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저기 김미숙 동지는 네. 김경숙상 받기 전에 YH 노동조합 투쟁의 역사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 선배님들 인터뷰하고 하는 그 동영상 보면서 그때 이제 김경숙 열사님을 이렇게 처음 뵀어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가열찬 투쟁을 했을까? 솔직히 22세 같으면은 한참 이렇게 놀러 다니고 뭐 애인 만나고 그럴 나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진짜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놀랐어요. 네. YH 투쟁 역사 보면은 79년 4월 달에 그렇게 이제 4,000명의 노동자들이 일할 만큼 회사가 성장했는데 79년 4월 달에 일방적으로 폐업 공고를 내잖아요. 그 사장이 이제 그러면서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 여성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사를 찾아간 거죠. 뭐 처음부터 뭐 정거, 농성 이런 무서운 단어 몰랐을 거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노동조합에서 같이 출발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어제도 권순갑 선배님도 말씀하시지만 기숙사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다 신민당사에 들어왔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결의를 했었는데 새벽 2시에 101호 작전이란 이름으로 1,000명의 기동 경찰대들이 농성장에 난입을 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그때 이제 그 김경숙 열사도 죽은 시신으로 발견된 이제 그런 사건이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생존권 투쟁이었잖아요. 그 플랜카드에도 배고파서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라는
그 생존권 투쟁에 이런 식의 일방적인 굉장히 물리적 폭력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철통 같았던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됐던 그런 기폭제가 된 이제 투쟁이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선배님들이 어제 오셔가지고 그 김경숙 열사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김경숙 상을 제정하고 또 후배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정말 저희도 다 같이 좀 네. 뭉클하고 네. 또 그 에너지도 받고 네. 그랬지 네. 않았을까. 네, 예.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수상자 안아줬을 때도 네. 다들 되게 뭉클하셨을 거예요. 아. 뭔가 마음이 전달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네. 마음이 전달이 됐나요? 아, 우리는 보면서 네. 마음이 너무 전달되는 느낌 아. 막 이랬는데. 저도 굉장히 처음에 긴장했었거든요. 근데 그 70년대 운동하셨던 선배님들이 오셔서 와락 안아주셨을 때, 굉장히 저도 감동적이고 뭉클하고 이렇게 얼었던 마음이 갑자기 확 풀리는 느낌이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 저번 출연했던 KTX 지부장 김승아 지부장도 이제 어제 왔는데 확 안아주니까 그분도 이렇게 표정이 네. 뭉클한 표정으로 정말 바라보더라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어제는 김경숙 선배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됐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김미숙 동지께서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뜻깊은 김경숙 상을 수상하게 되었는지 이제 저희가 또 그 얘기를 좀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김경숙 상 선정위원회로 이제 들어가서 올라온 이제 자료들을 봤더니 정말 올해 초에 대한항공의 땅콩 해양처럼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한 모든 것의 결정판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를 저희들이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갑질의 횡포가 시작되었는지 그 출발점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0년도에 조합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 현 조합장도 그때 이제 출마를 했었고 다른 분이 출마를 했었는데 제가 다른 분 선거 운동을 돕는다고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조합장하고 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었어요. 하는 일마다 이제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 마음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제가 지점 발령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제가 좀 떨어져서 근무하면은 제가 지점 가서 더 열심히 하고 나면 관계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점 요청을 해서 지점 근무를 했는데 지점 근무 4개월 동안에도 계속 저한테 꼬투리를 좀 잡기 시작하고 뭐 별일 아닌데도 경위서를 써서 제출하라 그러고 갑자기 지점 근무 4개월 만에 농협 처음으로 강제 연월자 휴가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원하지도 않는 강제 휴가를 갔다가 오니까 바로 그 제가 있던 지점으로 또 다시 근무하게 하지 않고 바로 본점으로 출근을 시키더니면은 가일 선별장 청소 업무 발령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마트 보조 업무.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명이 났으니까 진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제가 연월자 그 휴가 때도 일반 휴가 같으면 편히 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보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원치도 않은 우울한 강제 휴가를 제가 받았으니까 굉장히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또 다시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공동 선별장 청소 업무, 마트 보조 업무 명이 나서 처음에는 이제 명이 났으니까 대비자루로 집화장 마당도 썰고 또 과일 선별장 콘베어도 걸레로 닦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직원들 보기 솔직히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트 가서 이렇게 손님들 물건 사러 오면은 안내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봉지에 같이 뭐 담아주기도 하고 이런 업무를 했었고 그리고 나더니만 이제 마트 전반 업무를 맡기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혼자서 창고 정리, 물건 진열 그리고 장부 정리라든지 판매, 뭐 캐셔 업무 혼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동전 바꿔오고 하는 때 화장실 갈 때 계산대 조금 봐달라고 위에 그 사무실 직원을 좀 부르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못 부르게 하더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혼자 그 업무를 감당하다가 목에 그때 편도에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목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조합장이 뭐 마트 전반 특별 감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병원 퇴원하고 나니까 마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임자한테 마트 재고에 대해서 인수를 받았는데 좀 엉망이었었어요. 전임자가 잘못을 저지르는 게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감을 해서 사고 조치를 해놨더라고. 거기에서 저도 또 억울하게 그 앞에 전임자가 지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죄를 저한테 덮어 씌우더라고요. 저한테 돈 봉투를 줬다 그러고 그리고 제가 뭐 다 지시해서 저는 그 당시에 가장이었으니까 제가 지시해서 마트 그 물건을 주문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저는 만져보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않은 일을 저한테 덮어 씌우더라고. 마트 인수인계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정직 4개월을 받았죠. 근데 그 마트 인계를 했던 전임자는 조금 횡령을 했었어요. 거기 이제 발각이 됐는데 그 횡령한 걸로 그 직원은 정직 2개월을 받고 제가 조사 기간 동안에도 사무실에 그 숙직실 방이 하나 딸려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일러는 들어오지만은 굉장히 추웠었어요. 저는 목 수술을 한 상태라서 그 당시에 잘 먹지도 못하고 이제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숙식실 방에 대기를 했었고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 정말 저도 솔직히 좀 잘해 보려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다고 제가 그 전임자 인수인계 잘못 받은 대가로 정직까지 받고 그래갖고 이제 그 인사위원회 열릴 때까지 자택 대기 발령을 받아서 이제 집에 있으니까 저한테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정직 4개월 제명이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죠. 마트 15일 보고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다른 직원한테 벌써 마트가 인수인계가 되었는데도 그 죄를 저한테 다 묻더라고.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마트 물건도 그 당시에 뭐 170만 원이 재고가 모자란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제가 본 업무도 아니지만은 제가 돈까지 다 변상하고 이랬는데도 저한테 정직 4개월을 내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마트 뭐 허위 보고라든지 뭐 자금 유용을 했다느니 뭐 하여튼 죄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정직 4개월 내리더라고. 그래서 정직 4개월 동안이 너무너무 힘들었죠. 아,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은 게, 그리고 정직 끝나고 출근을 하니까 저는 이제 기대를 했죠. 내가 억울하지만 사무실 출근해서 더 열심히 해서 만회하면 되겠다 싶어서 정직 끝나고 출근하니까 바로 또 창고 안내 업무를 내리더라고요. 창고 안내 업무는 솔직히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은 앞에 한 이틀 동안 손님들한테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었지만은 20년 넘게 근무한 고참 직원이 창고 안내 업무를 한다는 거는 모욕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직원들 보기에도 자존심도 솔직히 상하더라고. 그렇지만은 또 제한테 맡겨진 업무니까 손님들 오면은 안내도 하고 CD기에 손님들 오면은 업무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안내도 하고 하니까 조합장이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직원들 앞에 얼쩡거리느냐. 손님들한테 커피도 주지 말라. 그리고 CD기 옆에는 왜 가서 자꾸 손님들 뭐 비밀번호 누출시킬 일 있냐. 손님들 옆에 자꾸 가지 말고 안내 자리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렇게 온갖 모욕을 다 주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 그리고 전무나 그 당시 지도상무한테 왜 저 안내 자리에 똑바로 앉아 있게 관리 감독 똑바로 못하냐고 고함 지르고 그때 제 자신을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 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수면제를 먹게 되었어요. 숙직실 부엌에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또 자택 대기 발령을 내렸죠. 네. 지금 20년 넘게 네. 그 일했던 직장, 직지농업협동조합, 이게 지금 2010년 3월 달에 발생했던 일인데 자신이 했던 업무와는 너무나 다른,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로마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면은 농업협동조합 옆에 대부분 하나로마트를 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워낙은 하시던 일이 뭐였는데 이렇게 과일 선별장,
마트 보조 업무, 또 그 다음에는 정직 끝나고 나서 복귀를 했더니 창구 안내 업무 이런 식으로 다른 업무들을 계속 지금 이 조합장이 그 일을 하도록 부서 이동 이제 이런 걸 낸 건데 워낙 하시던 일은 뭐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지도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여성조합원 관리 그 업무랑 그리고 농협의 보험 업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한테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성 조합원 업무라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업무예요? 여성 조합원 관리 업무라는 거는? 이제 농협에는 이제 네. 지도계 쪽에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에는 농가 주부 모임이라는 네. 예, 그게 네. 이제 있거든요. 그분들 관리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또 보험 업무가 있어요. 농협에서 보험 사업도 하니까 보험 사업 추진하고 이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었던 거예요. 네. 이런 일을 하던 그 직책도 과장이셨는데 조합장 선거에서 자기를 돕지 않았다고 오해를 하고 네. 네. 꼬투리 우리가 왜 그 뭔가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하게 뭔가 트집 잡을 때 꼬투리 잡는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히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너무 억울했다. 그리고 직원들이나 손님들 앞에서 온갖 모욕을 줬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장면이 전 떠올랐냐면은 드라마 중에요. 지성하고 염정아 나온 드라마가 있었어요. 로얄 패밀리였나?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그룹 회장으로 나오는 여자 김용애가 재벌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염정아를 보면서 저거 치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질 물건. 않는 거예요. 물건처럼 쟤 꼴보기 싫어. 쟤는 이 지금 우리 집안에 있을 애가 아니야. 거기가 로얄 패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치우듯이 걔를 딱 그리면서 저거 치워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정말 사람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기가 하나 빠졌는데 그 2010년도에 조합장 선거 끝나고 나서 다른 후보를 이렇게 도왔다고 오해받았던 그 직원 4명을 다른 농협으로 다 전적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농협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여성복지과장이고 TO가 다른 농협하고 좀 잘 안 맞으니까 제가 다른 농협으로 인사조치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힘들게 해서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는 그런 생각이 조합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정직 기간 중에 제가 그래도 조합장이니까 제가 다른 농협으로 보내달라고 그때 무릎 꿇고 사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합장이 정직 때문에 다른 농협으로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농협 그 규정상 18개월 플러스 그 정직 기간 4개월 동안 22개월 동안에 다른 농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급 유예도 안 되고 네. 그래서 힘들게 해서 너 스스로 그만둬라.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 어쩌면은 저를 본보기로 삼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눈밖에 난 거잖아요. 자기 이해관계를 막 받들어줬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조합장은 여기서는 자기 말 안 들으려면 나가라 이런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가 조합장 선거하는데 비협조적이었으면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정직을 때려도 안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부서 이동을 전혀 연관성 없는 대로 해도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되게 그 조합장 입장에서 이제 더 미운 털이 밝혀서 이렇게 좋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온갖 모욕을 줘서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나 이제 그 상황이 답답했으면 정말 결혼도 하셨고 자녀도 있는데 수면제를 먹을 만큼 얼마나 심정이 힘들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남주현 국장님 네. 여기 지금 직지농협에서만 지금 조합장 선거는 다른 데서도 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 조합장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굉장히 민주적인 제도인데 이렇게 사업장 내에서 자신을 선출하지
않았다 또는 뭐 하여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 주관적인 판단으로 한 여성 노동자를 그 직장 안에서 거의 인격적인 모독과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게 정말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다른 노동업 협동조합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조합장 선거는 이제 농민조합원들이 직접 선거를 하는 거라서 사실 직원들이 조합장 선거를 돕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닌데 자신의 이제 편을 들지 않았다라는 걸로 인해서 이제 보복성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직진으로 일어났었죠.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조합장이 당선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합장한테 주어지는 이제 권한이나 뭐 명예, 뭐 돈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가 봐요. 그래서 이 조합장들이 그 직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선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직을 얻게 되면 직원들을 더 이렇게 좀 보호하고 함께 이제 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한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소유 관계 그리고 이제 상하 관계 속에서 계속 직원들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부당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투쟁하면서 다른 농협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꽤 있기는 한 상황이에요. 네. 그 회사에서 하여간 권력을 가진 사람, 여기서는 이제 조합장인데 보통 다른 우리가 회사 다니면 사장님이잖아요. 그 사장님이 같이 일한다. 함께 일해서 이 회사가 존립하고 성장하는 수 있는 게 다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건 내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말 안 들으려면 나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권력형 괴롭힘의 문제가 시작되는 이제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20년 이상 근무했던 곳에서 그렇게까지 당했을 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테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그때 아니면 그냥 더 이상 이제 1년이나 이렇게 버텨봤는데도 안 되니까 여기서 그만둬야겠다 막 그런 갈등이 날마다 일어났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직받고 집에서 솔직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자다가 깨면은 3시, 2시 이렇더라고요, 새벽. 그때 일어나서 내가 어쨌든 이 시련을 극복해야지. 항상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딸 방에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아들 방에 가서 얼굴 한번 보고 또 남편 얼굴 보고 그리고 또 힘내야지 하면서 또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잠이 안 오니까 나와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펑 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조합장이 동네 그 조합원들한테 김미숙이가 뭐 하나로마트 자금을 유용했다고 이런 식으로 소문을 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김미숙이 저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나면은 내일은 또 좋은 일이 있겠죠. 내일 되면 그 다음 날은 이제 또 좋은 일이 있겠지. 항상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생각을 했었죠. 네. 그 하루하루 생각이 5년이 흘러서야 이제 끝이 나는 네, 그런 시간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나면 내일은 좀 나아지리라 그런 마음으로 아이 얼굴 한번 보고 또 남편 얼굴 한번 보고 새벽 2, 3시에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 얼굴 한번 보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지 뭐 이런 왜냐하면 그때 저희 남편도 해고됐었거든요. 직장에서 해고되고 그 노조운동 하다가 감옥에 가고 막 이래서 혼자서 이제 옥바라지 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키워야 되니까 얘 한번 보면은 내가 얘들을 어떻게 학교는 제대로 끝마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지금 떠올라요.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그 새벽 2, 3시에 잠이 안 오면서
그 무게감, 삶의 무게감, 어떤 희망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또 헤쳐가지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힘을 내야지. 아이들도 있고 이런데 여기서 이렇게 멈추면 안 되지.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순간도 저도 같이 또 떠오르네요. 예. 그렇게 그 내일은 좀 나으리라 이제 생각하고 그 어려움들을 딛고 자택 대기 발령 이후에 다시 또 이제 그 직장으로 복귀를 하셨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는 조금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더 심하게 예, 그랬는지. 지금 농입 규정상 자택대기 3개월 안에 복직을 못하면 면직 처리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6월 3일 날 수면제 사건으로 자택대기 발령을 받았으니까 6, 7, 8월 말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실 복직 명령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한 이사님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농협에는 8명으로 구성된 이사님들이 계신데 인사위원회라든지 농협 규정을 바꿀 때라든지 이럴 때는 이사회를 다 통과해야지 그게 되는데 그 이사회 석상에서 조합장이 그러더래요. 김수기는 면직할 거다. 8월 말이면은 3개월이 다 되는데 제가 9월 달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복직 명령이 없더라고. 그래서 조합장이 나를 면직하려고 하는갑다 생각을 했었죠. 제가 8월 31일 날은 진짜 밤늦게까지 사무실 전화를 기다렸었어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진짜 출근하라는 저 전화가 있지 않을까. 정말 전화기 옆에서 떠나지를 못했었어요. 그날은.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었네. 그날 하루가. 네. 네. 그리고 9월 1일 날 제가 그때 처음으로 2011년 1월 달에 제가 너무 힘들 때 이제 농협 노동조합에 이렇게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9월 1일이지 그때 여성조합은 교육이 있다고 마음도 힘든데 같이 가자는 농조합의 제의를 받고 공주에 여성조합원 교육을 갔었어요. 그런데 시간도 안 잊어버리네. 1시 32분에 총무한테 당장 출근을 하라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갑자기 갈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내일 출근하겠다 전화를 끊고 9월 2일 날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는데 아침부터 쫓겨나고 그랬죠. 네. 쫓겨나고 또 막 횡령건도 있었다고. 예. 제가 정직 때 조합장을 찾아가서 그 당시에 무릎 꿇고 다른 농협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하니까 조합장이 정직 때문에 다른 농협으로 보내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8월 31일 날 정직 무효소송을 냈어요. 진짜 제가 정직 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은 무효소송 낼 일도 없지만은 마트 업무 보면서 제가 정직 받고 자금 유용을 했다느니 허위 보고를 했다느니 그렇게 제명을 덮어 썼으니까 그래서 너무 그게 없는 일도 만들어서 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직 무효소송을 냈죠. 무효소송을 내니까 조합장이 소장이 그 농협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만은 너발대발 하면서 무효소송 낸 거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9월 2일 첫날 아침에 제가 8시 그때는 제 책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제 얼굴 보자마자 직원들 보는 앞에서 당장 바깥에 나가 있다가 9시 되면은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바깥에 쫓겨났죠. 직원들 보는 앞에서 계속 시계만 봤죠. 도로에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들어오니까 바로 책임자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 책임자 회의는 저를 모욕 주는 자리더라고요. 회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가장, 상무, 지점장, 전무, 조합장 이렇게 이제 직원 회의를 한 10명쯤 되는 앞에서 이제 그때부터 제 모욕이 시작되더라고요. 왜 출근하라 그랬는데 당장 출근 안 하냐? 그리고 사무실 복귀 명령이 떨어지면은 복귀를 해야지. 왜 당장 출근을 안 했냐? 그리고 왜 허락 없이 공주에 갔냐? 벌써 제가 그 추풍인 휴게소에 차 받치놓은 거 아침에 몇 시에 받치놓고 저녁에 몇 시에 끌고 간 거 그리고 공주에 간 것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다 알고 있었고
처음에 제가 뭘 자꾸 이렇게 받아 적으니까 수첩 검사를 하더라고. 어느 상무님 수첩 좀 한번 봅시다. 보도 되죠? 이렇게 예 하면서 갖다 주더라고. 그다음에 그 옆에 또 누구 가장 뭐 수첩 한번 봅시다. 봐도 되지요? 또 가서 보여주고. 그리고 순서가 이제 제 차례가 된 거예요. 김미숙 과장 수첩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일도 적혀 있고 그래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무실에서 내준 수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냐? 당장 차에 갖다 놓고 와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또 차에 수첩을 갖다 놓고 왔죠. 뭐 휴대폰 제가 시계를 잠깐 봤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휴대폰 사용하지 말라. 바로 또 주의 촉구 또 2장을 주더라고요. 왜 사무실 허락 없이 공주에 갔냐? 자택 대기 발령 중에. 그리고 사무실 복귀 명령을 냈는데 왜 당장 복귀 안 했냐. 그래서 또 주의 촉구 벌써 다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또 3개월간 일을 안 했으니까 업무 적응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전무 자리 옆에 소파에 가서 근무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합장실에서 쫓겨나서 이제 소파에 우두커니 우리가 웃음이 나와요. 이게 도저히 조합장이 과장에게 할 수 있는 업무 지시가 아닐 뿐더러 정말 한 인간을 아주 대놓고 이건 은따가 아니고요. 은따는 은밀한 따돌림이잖아요. 대따예요. 네. 대놓고 따돌리려고 아주 작정한. 네, 소파에 우두커니 벽만 보고 있었죠. 한참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전화를 또 그 자리에서 받을 수가 없어서 전화기를 들고 서고에 가서 받으니까 한 직원이 들어오더니만은 왜 이렇게 힘들게 가냐. 우리 처지가 그러지 않냐. 조합장한테 무조건 꿇고 빌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조합장한테 빌어야 되며 그리고 나도 지금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니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조합장이 서고 문을 확 열더니만 둘이 여기서 무슨 얘기했냐고 둘 다 무슨 얘기했는지 경위서 써가지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전무한테는 김미숙이 소파에 앉아있는 그 자리 근무지 이탈 이거 관리 감독 못했다고 사유서 써오라 그러고 네 그래갖고 제가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 힘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까지 왔는갑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안 되는갑다. 그래서 제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 국장님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도움 요청을 처음으로 했었어요. 네. 이때 이제 노동자 그 도움 요청을 직접 받으셨나요? 아니요. 원래 맨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된 게 김천 지역이니까 저희 대구에 있는 그 농협노조 대경본부로 사건이 접수가 돼서 이제 긴밀하게는 대경본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왔었고 당일날도 그 대경본부 통해 가지고 상황이 좀 전달이 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신의 한 수 이렇게 하는데 김미숙 동지가 이때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이거는 완전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노동조합에서는 이 사건을 접수하고 이제 어떻게 도움들을 좀 주셨나요? 사실 맨 처음에 사건을 저는 문서로 받았었는데 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반응이 진짜야? 뭐 이런 반응이어서 이거 조금 더 알아봐야 되지 않아? 진짜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들이 있었고 정말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글 하나만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대경본부에서 이제 계속 긴밀하게 접촉하고 거기 현장 상황도 계속 파악해보고 그 조합장도 만나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쁜 조합장이더라고요. 네, 직접 보고 현장에 가본 사람들에 의하면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조합장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저희도 본조에서부터도 한 번 더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보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2011년도 이제 9월 이후로는 노조에서 붙어가지고 대응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저희가
가까이 있는 대경 본부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일상적으로 뭐 지금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경우에 바로바로 뭐 이제 현장 가가지고 상황 보고 대응한다든지 뭐 조합장 항의 방문한다든지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대경 본부 중심으로 했었고요. 또 이거를 대경에서만 할 게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들이 좀 돼서 이제 전국적으로는 항해 방문도 같이 대경 부분뿐만이 아니라 경기 인천 지역에서도 오시고 전북에서도 오시고 제주에서도 그다음에 뭐 강원에서도 이제 사람들 여러 명 조직을 해서 맨 처음 시작했던 게 어쨌든 그 사무실에 혼자 계시니까 이게 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저희가 아무리 밖에서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을 갖다가 이 김미숙 동지를 만나는 날로 해서 이제 본부별로 돌아가면서 오전에 모여가지고 조합장 일단 좀 항의 방문 형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문제 제기하고 이제 같이 밥 먹고 이제 헤어지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조합장의 이 괴롭힘이 정말 상식 이하로 진짜 휴지 60개를 갖다가 횡령죄로 몰아가지고 할 정도로 말도 안 어제도 되는 어제 시상식에서도 네. 왜 우리가 뽀삐를 미워해야 되나? 세상에 뽀삐 화장지 60개. 아니 횡령죄를 덮을 게 없어서 뽀삐 화장지 60세트를 횡령죄로 할 정도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노조에서도 물리적으로 행사를 해 나가자 해서 그 뭐 기자회견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이제 언론에 알리는 내용들도 했었고 아주 이제 가볍게 뭐 간부들 모여가지고 집회도 했었고 또 이제 크게는 전국 집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몇천 명 모여가지고 김천에서 집회하는 것도 좀 해왔었고요. 이제 그런 거 진행하면서 조합장에 대해서는 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 사건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뭐 농민조합원들을 직접 만나는 활동들도 해보기도 하고 김천 지역 일대에 선전물을 부착한다든지 뭐 다양한 선전물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 만나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같이 해왔었죠. 굉장히 힘이 되셨겠어요. 그렇죠.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김미숙 동지의 투쟁을 지원을 했을 때 어떠셨는지. 네, 제가 그 당시에 쇼파에 쇼파. 쇼파가 무서워요. 이탈하지 말으라고. 너무 쇼파가 그 지금 쇼파가 생각만 무서워요. 해도 제일 악몽인데 바로 그 블랙 앞에- 코미디 몇 편 떠올라요. 네. 지금 쇼파의 악몽. 네. 뽀삐 60세트. 빈 책상에 빈 책상. 빈 이거 책상의 악몽. 예, 그리고 제가 빈 이제 책상의 악몽. 빈 책상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정직 무효 소송을 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합장이 소장 낸 거에 대해서 후회하게 해주겠다 만들더니만은 며칠 있다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미숙 씨 횡령죄로 고소됐다 하면서 조사받으러 오래요. 그래갖고 제 길을 의심했죠. 네? 무슨 횡령요? 머리카락 나고 처음으로 경찰서에 갔죠. 굉장히 떨리더라고. 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하니까 느닷없이 휴지 60개를 제가 횡령했다 그러는 거예요. 만져보지도 않은 휴지를. 그리고 나서 그때 엄마 안 쳐주고 계속 빈 책상에 근무를 했는데 이제 제가 빈 책상에 근무하면서도 그리고 손님들이 저를 잘 아니까 저한테 인사하고 저도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하면 또 조합장 뽀로록 와가지고 이 직원은 마트 직원을 횡령한 직원이라 하면서 이 직원은 우리 조합원들이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손님 앞에서 직원들 앞에서 무안을 주고 그리고 동네 조합원들 모인 자리 뭐 회관이라든지 그리고 조합원들 견학 가는 관광버스 안이라든지 조합장이 마이크 잡고 김미숙이 횡령했다고 온 조합원들한테 다 소문을 낸 거예요. 만져보지도 않은 휴지 횡령죄로 뒤집어 씌운 것도 못 해갖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도둑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직원들도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간부 직원들은 사고 조서를 꾸며서 알겠지만은 솔직히 밑에 직원들은 김미숙이가 정말 횡령했을까 조합원들도 아니 저 직원이 왜 횡령을 했을까 정말 했을까 이렇게 의아해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 마음적으로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에서 개입했을 때 화요일 금요일 항의 방문할 때 그때 잠시 이제 농협조합장 있으면 만나고 그리고 저랑 같이 점심 식사하고 나섰는데 돌아가잖아요. 제가
화요일, 금요일이 굉장히 기다려졌었어요. 제 혼자 하루 종일 앉아 있고 그리고 4시 반 샷 한 번만 내려가면은 저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합원이 저 혼자였었거든요. 노조에 가입을 하니까 이제 조합장의 직원들을 시켜서 28명으로 구성된 복수 노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이제 조합장 편을 드는 거예요. 직원들이 겁을 먹었는지 저한테 말도 못 붙이고 제가 왕따 아닌 왕따를 돼버리는 거예요. 혼자 계속 이렇게 일도 없이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저한테 말도 못 붙이고 저도 또 내가 혹시 직원들한테 말 걸고 이러면 나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까 조합장한테 혹시 또 괴롭힘 당할까 싶어 하고 저도 직원들한테 말하기도 또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시 반, 5시 이래 되면 손님들 없고 사무실 차 한 번만 내려가면 그때부터 직원 한 명이 저를 한번 건들려요. 왜 손님들하고 얘기하냐? 왜 업무 방해하냐? 그러면 또 조합장이 우르륵 나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꼭 무안을 주더라도 직원들 앞에, 손님들 앞에, 그리고 직원 회의석상.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네. 직원들 보기도 부끄럽고 제 혼자니까 하루 종일 그게 견딘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대단하신 분이세요, 정말. 그걸 어떻게 해? 누구랑 대화할 사람도 그러니까 없고. 네. 밥은 어떻게 드셨어요? 밥도 혼자 드셨나요? 제가 우리 군내 식당이 있어요, 사무실에. 처음에는 사무실에서 밥을 같이 먹다가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나 때문에 또 힘들까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집에서 밥을 먹고 왔죠. 저도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 그 1시간.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거 갖고 시비를 걸더라고.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12시 땡 되면 키 나가고 1시 땡 되면 키 들어오고 말을 표현을 하더라도 네. 조합장이 꼭 직원들 앞에 그리고 저희가 6시 퇴근인데 제가 일이 없으니까 진짜 그 1분 앉아 있는 게 저는 너무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6시 돼서 퇴근한다 그러면 나가거든. 그러면은 또 가는 거예요.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저도 업무가 주어지면 열심히 일을 하죠. 일이 없으니까 6시 땡 되면 키 나가고 그러니까 적반하장인 거죠. 네. 이게 온갖 게 다 이제 눈에 네.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 눈에 가시가 돼서 모욕을 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네. 그러다가 1차 해고가 2012년 1월 달에 네. 예, 뭐 횡령 뭐 이런 건 해가지고 해직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고 무효 소송 해가지고 이기셨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복귀가 언제였죠? 제가 그때 2013년 8월 23일 날 민사 그 판결에서 복직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13년 9월 2일이 무슨 무슨 날인 것 같아요. 9월 달 되면 꼭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9월 김경숙 상도 9월에 받으셨어요. 아, 네. 진짜 9월이 저는 무슨 저한테는 9월 달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두렵고 좋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9월 2일 날 사무실 출근을 했죠.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소송도 다 지방노동회, 중앙노동위원회, 민사까지 소송 다 성소해서 그렇게 돌아왔는데 설마 저한테 또 힘들게 하려나 이제 일이 주어지겠지 그래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바로 전무님이 부르더라고. 그러더니만 제가 그동안에 일을 안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건씩 업무 방법서를 보고 시험을 치야 된대요. 또 그렇게 명이 났으니까 그것도 책상 하나 안 주더라고요. 책상도 없이 창가 구석자리에 책상이 없어요. 빈 책상이 있는데 빈 책상이라도 주었으면은 좀 덜 무안했을 텐데 서고 그 가는 길에 창가 구석자리 네. 조그마한 짜투리 책상 한 가로 세로 한 그러니까 50cm 책상 되나? 가격이 그렇고요. 그 책상 옆에 물건 놔두는 네. 보조 네. 책상 네. 같은 거 하나를 아, 창가 가장 구석 자리에다가 네. 파티션을 쳐놓고 하나를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구석에 그냥 의자랑 책상 하나 놔두고 한마디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창문을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벽을 보고 벽을 보고. 예,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직원들 앞에서 그것도 이제 모욕 주고자 함이었죠. 아무리 제가 쉬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직원들이 바로 입사를 하더라도 업무에 바로 투여가 되고 일을 하고 업무 가르치고 그러는데
2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을 한 500페이지 되는 업무 방법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책 보기 하고 월요일 날 1시간씩 그것도 직원한테 시험 문제를 내서 그때 시험 치기 하고 거의 3주간 거의 다 따랐죠. 그랬더니 이제 신용 기획과장 업무 그걸 주어지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신용 과장 업무는 이제 결제 올라오는 거 결제하고 이제 창고 직원들 좀 봐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획 업무라는 것은 저희 사무실에 사업 계획을 짜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근데 당장 이제 가결산 뭐 사업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 전혀 업무를 못 도와주게 했는가 봐요. 명을 냈나 봐. 전임자한테 이렇게 물어도 전혀 업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하루에 저 경위서 6장씩 썼어요. 그 1차 해고 전에는 너무 과소한 경미한 업무를 부여했고 이제 해고에 투쟁에서 이겨가지고 복직하고 나니까 이제는 과다 업무, 과중한 업무를 협력 없이는 할 수 없는 업무를 네. 줘서 또 업무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를 정해주도록 계속 이제 바로바로 일 처리 못 해낸다고 제 혼자 할 수가 있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업무도 이제 3년간 쉬었지. 그리고 네. 전임자 협조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업무고, 그리고 각계의 협조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업무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턱 맡겨놓고, 갖다가 이제 못 해낸다고 계속 경위서만 쓰라 그러고, 이제는 협박까지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책임자 회의석상에서 계속 불러가지고 책임자들 앞에서 면박만 주고, 그리고 경위서만 계속 요구하고, 그래갖고 또 기한까지 정해주더라고. 11월 1일까지 못 해내면은 저기 직무유기로 인사위원회 해부하겠다. 그 제 혼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그 사업계획 뭐 해냈다고 제가 솔직히 뭐 대출 업무를 뭐 얼마를 해야 될지, 예금 업무를 얼마 해야 될지, 비료, 유료 뭐 이런 걸 얼마를 팔아야 될지, 매출을 얼마나 올려야 될지 제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업무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경위서만 써다가 결국 직무유기로 또 징계를 받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사람 바보 되게 만드는 네. 거. 그리고 나서 11월 1일 날인가 저한테 너무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제 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신용과장 기획 업무 줬던 걸 갖다가 뺐고 박탈당하고 다시 잠깐 구석 자리로 또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서 계속 앉아 있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었던 공간은 화장실이었어요. 그 화장실에 가서 휴대폰 문자 온 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전화 걸 때 있으면은 화장실에서 걸고, 저희 사무실 바깥에는 바로 도로니까 잠시 쉬려고 도로에 나가 있으면은 또 한 직원이 빼꼼히 내다보는 거예요. 저를 감시하라고 지시했던 것 같아요. 직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던 곳은 바로 화장실이었었어요. 네. 그런 일들을 겪었을 얼굴은 아니신데, 그쵸? 지금은 굉장히 얼굴이 편안하고 그러신데. 아마 복직 결과가 나와서 편해지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때 한참 싸울 때는 정말 얼굴이 너무 막 힘들다라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색깔도 그러니까요. 지금처럼 저렇게 밝은 뽀샤시한 느낌이 아니라 너무 지치셔가지고 사무실에 저희가 항의 방문한다고 찾아가면 그러니까 앉아있는 모습 자체가 사실 너무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뭐 한 번은 빈 책상에서 그냥 계속 고개 숙이고 앉아있고, 또 한 번은 저기 벽 보고, 그것도 벽도 파티션도 다 이렇게 닫아가지고 창밖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간 우리 조합원들이 너무 화가 나고 막 울분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했었죠. 네. 지금은 아마 복직 판결이 나서 얼굴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네, 복직이 보약입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거쳐서 이제 복직까지 하게 됐는데, 그 복직하게 된 결정적 계기? 그거는 뭐였나요, 그러면은? 네, 제가 명령불복종으로 2차 해고를 당했죠. 네. 네, 2차 해고를 당하고, 그리고 제가 성희롱 사건이 났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9월 달에 복직하고 11월 15일 날 3시 16분 날짜 시간도 너무 제가 끔찍한 사건이라서 그것도 네.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그 사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우리 전국 우리 동인들도 굉장히 또 울분을 많이 토해냈었죠. 그리고 너무 저한테 심하게 하니까 그때 조합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었죠. 그 당시 처음으로. 그게 조합장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됐는 거죠. 집행유예, 징역 6월에 그 사회봉사 120시간. 조합장이 어쩌다 보니 이번 3월에 이제 3선에 또 됐는 거예요. 우리 농민조합원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조합장이 또 깍듯이 조합은 하나하나가 표니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잘하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또 후보 3명이 출마하는 바람에 현 조합장이 당선을 또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장의 집행유예가 만약에 고등법원 항소 가서 유지가 된다면 조합장직이 박탈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장도 두려움이 있었고 저는 2차 해고권이 정직도 제가 중노위까지 다 이겨놨고 2차 해고권도 지방노동위원회 다 성소를 했지만은 또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앞두고 있었고 조합장하고 저하고 이제 고소가 이제 쌍방으로 좀 이렇게 몇 건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편까지도 같이 서로가 이제 명예훼손으로 좀 걸려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복잡했는데 고등법원 판사님이 볼 때도 양쪽 변호사님들이 볼 때도 어쩌면 아무 일 아닌 일 가지고 서로가 둘이 이제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라고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가 이제 저도 복직시켜주고 갔고 저도 조합장 고소 치하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7월 1일자로 복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2015년 네. 7월 1일. 7월 1일자로 네. 제가 복직을 하고 그동안 제가 마음과 몸에 상처가 좀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휴직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휴직을 하기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출근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휴직 기간에 이렇게 또 저희가 김경숙상 네. 수상이라는 큰 기쁨을 또 드리게 돼서 정말 저희도 뿌듯하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김미숙 동지의 투쟁을 또 저희가 접하게 돼서 한국 사회에 정말 그런 권력형 괴롭힘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이렇게 또 그 가족의 삶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는 그 이후에 직장 내 권력형 그런 괴롭힘의 문제가 인권 침해, 인격 말살을 얼마나 심각한지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걸 세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미숙 조합원 사건이 농협 사내 게시판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도 이게 노동조합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농협 전체 이제 직원들하고 좀 이 사건을 알리고 이 사건에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려고 연락을 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정말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 정말 이런 조합장 지금도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올라왔었고 제가 그 중에서 제일 기억이 났던 게 어떤 여성분이 똑같이 조합장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 이런저런 뭐 비슷한 탄압을 받다가 사무실 앞에 있는 화단에서 잡초 뽑기 일을 시켜서 정말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도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었는데 네.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되게 비일비재했더라고요. 단지 우리 김미숙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한두 개 겪을 거 한 10개 이상 거의 이제 종합 세트로 사실 당하신 거였고 대부분 직원들이 이런 비슷한 일들 그 조합장 눈박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사의 눈박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 되는 괴롭힘들이 계속 있어 왔었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농협 직원들의 호응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쭉 내용을 들어봤더니 정말 농협 안에 이렇게 노동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실 김미숙 우리 동지 사건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법적으로도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뭔가의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자들한테도 경종을 좀 울리자. 이거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이제 인권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는 노동자 인권에 대한 공부들도 한번 해보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일본이나 이런 데에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자료도 네. 있고. 그래요? 네. 거기는 이제 인권 가이드라인이나 뭐 노동조합에서 어떤 얘기하는 단체 협약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쭉 살펴봤더니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안에서 논의를 좀 해서 이제 현재는 단체 협약안에 대한 모범안을 좀 제출해서 각 사업장별로 해볼 수 있도록 제안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인권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최소한 그 농협 현장에서 이 정도는 좀 지키자. 사용자하고 노동자 사이에서 이 정도는 지키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구성해서 이제 이것도 공지하면서 경종이라도 울리는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이제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려고 네.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농업협동조합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사에 있는 이렇게 직장 문화, 일반적인 직장 문화가 봤을 때 조직 내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뭐 이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보다는 그 상사나 사업주의 횡포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근로기준법을 찾아봤더니 근로기준법 8조에 폭행 금지는 있어요. 사업주가 폭행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왕따나 이런 거는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정말 어디 팔 하나 부러진 것보다 더 아픈 폭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폭행뿐만이 아니라 이런 왕따라든가 따돌림 이런 것도 하나의 정말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폭력의 일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책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번에 그 노사정 야합에서 나타났던 저성과자 해고 아마 이 법이 정말 법제화가 되면 김미숙 동지처럼 조합장에 눈밖에 난 사람은 저성과자가 돼가지고 해고가 합법화되는 그런 정말 이 요상한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우리가 노동자의 어떤 권리나 인권을 침해하고 이 퇴보시키는 지금의 이런 현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저기 이렇게까지 투쟁하는데 본인이 지켜왔던 신념 같은 거 5년이란 시간이잖아요. 아까 이제 2010년 3월에서 2차 해고의 복직 판결이 2015년 7월이니까 5년 넘게 하루하루를 정말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지내셨을 텐데 어떤 신념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며 또 이렇게 지내오셨는지. 예. 어쩌면은 제가 학교 졸업하고 제 청춘을 다 농협에다가 네. 바쳤는데 22살에 입사하셨다고 22살에 그러셨죠. 22살에 입사를 해서 제가 지금 27년째죠. 네. 27년째인데 제가 제 직장 생활을 헛되이 하고 싶었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행역 누명을 썼을 때 이대로 힘들다고 만약에 그만둔다면은 저는 저 자신을 못 지켰을 것 같아요. 제가 행역 누명을 쓴 채 괴로워하다가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행역 누명을 벗고자 그렇게 몸부림쳤고 그다음에 또 진실을 밝히고 싶었고 제가 힘들다고 포기하면은 그 진실을 누가 밝혀주겠어요. 그래서 진실을 향해 그리고 분명히 진실이 승리한다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네, 계속 견뎠던 거예요. 네. 힘들다고 포기하면 누가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겠느냐. 진실은 승리할 거라 믿고 그 시간들을 정말 견디고 희망하며 투쟁하면서 이제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김경숙상 수상자가 또 되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김경숙 열사의 삶, 투쟁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김경숙상 수상자로서 또 남다른 다짐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저는 제가 5년 동안에 인권 모욕, 뭐 인권 유린, 온갖 일어나서는 안 될 직장인으로서 온갖 수모와 탄압 그렇죠. 이렇게 제가 다 받고 제 인사기록 카드가 정말 안 받아본 징계가 없을 정도로 징계백화점이 되어버렸는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행령 누명 갖다가 잘못됐다 하는 거 당당히 밝혀냈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시 네. 그걸 밝히지 못하고 네네. 밝히며 전전긍긍하다가 억울하게 그만두는 사람도 많지 싶어요. 네. 저는 또 제가 제 소식 듣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 문의하는 농협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항상 진실은 승리한다고 그리고 이 순간 힘들다고 절대 사표 내지 말고 당당히 그리고 진짜 제일 힘든 게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웃고 싶을 때 웃지 못하고 대화하고 싶을 때 대화하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나한테 일이 많이 주어진 거는 그만큼 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응? 일할 수 있는 거는 행복한 거다 절대 사표 낼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견디다 보면은 이렇게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네. 사람이 그래퍼가 항상 내리막이라고 항상 내리막길은 아니라고 언젠간 올라간다고 네. 예, 저는 그렇게 또 얘기해주고 싶고 제가 그동안 겪은 이제 어려움에 있었듯이 제가 우리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그 인격을 지키는 길에 네. 항상 함께하며 네. 제가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아, 네. 네. 아, 정말, 오. 네, 김경숙상 수상자로서 힘들다고 쉽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진실은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투쟁했으면 좋겠고 또 그 투쟁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이 작은 우리의 물방울들의 힘들이 모여서 여성 노동자들이 권력자 갑질의 횡포 앞에 주눅들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 함께 또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매주였습니다. 네. 을들의 당나귀 귀는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